안녕하세요. 40대 초반, 30 중반이 넘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직 남편과는 신혼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솔직히 신혼이긴 하지만 주말이면 남편은 시댁에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 둘만의 시간은 평일, 저녁이 전부이긴 합니다. 연애 때부터 남편은 자기 어머니를 인생의 해담처럼 받들고 살더라고요. 어머니가 마치 신이라도 되는 듯 남편은 인생 모든 걸 다 의지했어요. 심지어 회사에 가서 점심을 먹을 때도 전화를 걸어서 엄마 오늘 나 뭐 먹을까? 엄마 나 오늘은 아무래도 야근하면 안 되겠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묻고 확인을 받더라고요. 그때는 저랑 결혼하면 조금씩 저에게 의지하는 일이 생기면서 달라질 거라 믿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워낙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확고한 사람이 있으면 기대게 된다고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서서히 하나씩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시켰고 어느 순간부터는 알아서 하는 일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저희 엄마 말이 그래도 집안 인형 끊고 살고 못되게 하는 것들보다는 낫다. 그건 내가 서서히 바꿔가면 되는 거야. 다정다감하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착한 남편에게 유일하게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이미 자기 엄마가 전부인 사람을 한순간에 제가 바꾸긴 불가능한 부분이 참 많더군요. 얘야 오늘 7시면 집 도착하지? 삼계탕에서 갈 거니까 잠깐 주차장 쪽으로 내려올 수 있니? 네 어머니 갑자기 근데 무슨 삼계탕을? 오늘 준환이가 삼계탕이 생각난다서 남편의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하나 다 시어머니께 통보받아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얘 다음 달 승진 준비에 조금 더 몰두해야 될 것 같다. 경쟁자가 없었다가 지금 비슷한 연차 동기가 생겼다니까?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너도 열심히 도와줘라. 오늘 중요한 발표 있다는데 잘하고 왔는지도 물어보고. 아, 승진 대상자래요? 그 얘긴 처음 듣는데. 그리고 애 생기면 거기서 셋이는 못 산다. 저번 주말에 집 보고 왔으니까 너도 준환이한테 사진 받아서 보고 나한테 이야기해줘. 아무래도 바쁘게 회사 다니는 둘이 보는 것보단 내가 낮에 다니는 게 낫지. 집까지 보러 다니셨어요? 저희 이사할 집을 언제요? 몇 주째 지금 보고 있어. 사진 받아서 보고 말해줘. 우선 알겠습니다. 물어볼게요. 먹는 것부터 사는 문제까지 이런 일로 잦은 싸움도 정말 많아졌고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눈치채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불쾌한 마음이 더 들었어요. 남편의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하나 다 시어머니께 통보받아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죠. 제 남편이지만 뭐를 먹는지 회사 일은 어떻게 하는지 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시어머니는 실시간으로 다 듣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긁어부수면 만들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싸우느니 내려놓자고 결론 내린 것 같아요. 남편은 안 봐도 쭈르륵 가서 엄마한테 상담을 했을 거고 하니 그대로 다 일러 바쳤겠죠. 싸움 후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와서 휘죽거리는 것도 시어머니 짓이라는 생각이더니 그런 행동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문제 있단 생각 안 들어?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8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엄마랑 단둘이 살았잖아. 그래서 더 끈끈한 것도 있고 고민이 하나 생기면 다음 일이 넘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야. 자꾸 그 일에 사로잡혀 버려서 어떻게든 넘겨야 하니까 그때마다 엄마가 해결을 해줬어. 나한텐 엄마가 유일한 가족이고 친구고 그러니까 문제 있다는 거 알긴 알아. 그럼 나하고는 왜 결혼했어? 나는 인형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엄마한테 상의하는 습관은 이제 고칠게. 나도 문제 있다는 건 아는데 자꾸 위기에 몰리면 엄마부터 생각이 나서 그래. 어머니가 참 잘못 키웠어, 당신을. 우리 엄마도 바꿔보라고 그랬어. 내가 노력할게. 또 엄마. 당신은 엄마가 바꿔보라고 안 했으면 그것도 생각 안 했을 거야. 스스로 왜 생각을 안 하려고 해? 정말 해볼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 사람이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잖아. 나도 노력해볼 테니까 화내지 마. 바마보이 남편 데리고 살기 정말 지친다.
그렇게 몇 번 큰 싸움을 하고 나니 제가 포기해버리면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일은 저와 보내고 주말엔 시댁에 가서 자고 오는 걸로 타협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엄마랑 충분히 시간 보내라고요. 저도 그냥 혼자 속 편하게 시간 갖고 밀린 청소도 하면 보냈죠. 정말 그러고 나니 모든 것이 편해지긴 하더군요. 늘 시어머니가 CCTV처럼 저를 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에서도 해방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신혼과 아마보이 남편 바꾸는 일은 포기해버렸어요. 정말 남편 말대로 한순간에 사람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서로 상처만 남기고 지내느니 하나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다시 평화를 찾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말에 친정아버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운동을 하다가 망막이 다쳐서 급히 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차로 병원에라도 모시고 갈 수 있겠냐는 연락이 와서 저도 남편에게 다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남편은 시댁 가면 워낙 연락이 없긴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다들 밖으로 나갔는지 시댁 집 전화에 시어머니 연락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받질 않더군요. 결국 전 택시를 타고 친정까지 가서 아픈 아버지를 어머니와 둘이 부축해가면서 병원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이럴 때 사이가 있어서 든든하게 힘이 돼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댁 가면 전화도 안 된다는 말이 엄마한테는 차마 나오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다고만 지어내서 둘러댔습니다. 몇 시간도 아니고 다음날 되니 연락이 된 남편은 놀라서 병원까지 왔더군요. 집이 얼마나 좋으면 연락 한 통을 못 받고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찍히도록 한 번을 안 보고 있는지 자기 엄마 연락은 놓치면 화장실에서도 튀어나와 받는 사람이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털끝 하나 스치기도 싫어질 정도로 위협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와 저는 울먹거리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있다는 건 아예 잊어버려? 다 물어봐 누가 주말마다 시댁 가서 자고 오는 걸 허락하는지. 나 정말 당신 맞춰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미안해 몰랐어. 뭐 하느라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 자기 엄마 전화는 튀어나와서 어떻게든 받잖아. 나는 왜 무시해? 정말 몰랐어. 지하에 있느라고. 무슨 지하? 엄마 집 지하에서 일하고 있었어. 지하? 거긴 전화도 안 터져? 응? 정말 거긴 전화 안 터져. 자기가 몰라서 그래. 정말이야? 됐어. 그만 얘기하자. 빈정이 확 상했습니다. 심지어 시댁에 몇 번을 갔어도 지하가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둘이서 전화도 안 터지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느라 종일 연락도 안 됐던 건지. 남편과 시어머니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두 사람은 이 상황을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이해심과 배려가 있다는 걸 눈꼽만큼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미웠습니다. 결국 남편과는 그날 후로 서로 큰 대화도 없이 지내게 됐어요. 뚝 떨어져 버린 정이 다시 생길진 모르겠으나 제게도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시댁 못 가게 될까봐 전전근근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혀서 제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분신을 억지로 가져와 잠시 맡고 있는 기분까지 들었죠. 그리고 그때 남편도 저희들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지 둘만의 저녁을 보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어쩌면 아이를 갖는 게 남편이 더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갖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철부지 아들로만 살아서 그렇지 아마 아버지가 되면 느끼는 부담감이나 생각이 조금은 변할 거라 믿으면서요. 다행히 남편은 절 위해 모든 시간을 쓰기 시작했고 매주 시댁에 가던 것도 점점 줄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서로 산부인과 가서 검사도 미리 받고 날짜도 받아서 이세를 위한 계획을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남편하고 아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둘만의 밤을 보내고 있던 날 1번하고 3번을 먼저 하고 나중에 4번으로 응?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나 둘 셋 열둘 열셋 당신 자꾸 무슨 숫자를 세는 거야? 아니 그냥 이렇게 숫자 세면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지 집중이 된다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과 밤을 보낼 때마다 자꾸 혼자 읊조리는 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희 이세 계획을 듣고 축하 연락이 오더니 갑자기 제게 이번 주에는 정한이 한번 들으라고 해. 저도 어머니 뵌지 너무 된 것 같은데 같이 갈게요. 아니, 우리는 주말에 밖에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정한이는 그냥 잠깐 내가 알려줄 게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에겐 저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돌보는 사람이구나 서운한 감정이 들더군요. 애써 표현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같이 가겠다는데도 남편 혼자만 잠시 오라는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남편은 잠시 시댁에 다녀오겠다며 혼자 챙겨서 가더군요. 저는 아무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도 제가 할 도리는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뵙고 드리려고 했던 선물을 미리 챙겨뒀습니다. 잊지 말고 가져가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남편은 식탁 위에 그대로 놓고 가버렸더라고요. 다급히 전화를 걸었는데 또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죠. 다음번에 만날 때 드려야 할까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이미 사놓은 선물을 묵혀두고 있기도 그렇고 해서 저는 시댁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남편만 오라고 말은 했지만 설마 사람을 보고 내치게 하겠어? 하고 그냥 무턱대고 가보기로 했죠. 그날따라 저도 촉이 있었던 건지 이미 한번 가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해보니 대문이 빼꼼 열려 있더라고요. 워낙 어머니께서 문 열어놓고 지낼 때가 많기는 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의 신발이 현관에 있는데 두 사람 모습이 보이지 않더군요. 때마침 친정아버지 아팠을 때 시댁 지하에 전화가 안 터진다는 말이 생각나 또 거기에 있나 보다 싶어서 저도 신발을 신고 지하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주택에 있는 계단 옆 작은 문 하나를 밀고 들어가니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너무 어두운 상태라 핸드폰 불빛을 비춰가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여보, 여기 있어? 엄마 못하겠어. 조금만 참아. 이렇게 해서는 너 안 돼. 그럼 더 할까요?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큰 아들을 지하실까지 불러내 혼내나? 싶은 와중에 제 귀에 선명히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두 남녀의 소리였는데 절규하듯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참으라고 다그쳤고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서 한 계단 더 내려가니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은 차마 이곳에 쓸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더 귀가 찬 건 그 옆에 서서 수업을 가르치듯 바라보고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대체 이게 뭔 일인지 다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더군요. 저는 그 상황에 닥치면 당장 들어가서 깽판을 쳐놓고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눈앞에 그런 광경이 펼쳐지니 생각처럼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남편을 다그치기 시작했고 여자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힘들다고 그만하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다그치듯 이렇게 해서 언제 애를 가질 거냐. 내 마누라랑 연습 좀 해오라고 했지. 내 마누라는 늙어서 애 갖는 것도 힘드니까 연습용으로 하라고 했잖아. 이제는 20대고 내 마누라는 벌써 40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 너 이렇게 하면 내 새끼 못 보는 거야. 더 연습해와. 알았어, 엄마. 나도 나이 드니까 몸이 힘들어서 그래. 미자야, 좀만 고생하자. 만약에 너 임신되면 이 오빠가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100만 원어치 사다 줄 테니까. 라고 하니 그 미자라는 여자가 좋다며 막 박수를 치고 방방 뛰는데 그 행동이 딱 봐도 정신 연령이 좀 낮아 보이는 사람 같았고 어디가 아파 보이는 여자 같았어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 순간 벽돌로 머리를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밤을 보낼 때마다 혼자 중얼거리며 숫자를 세던 습관 또한 여기서 비롯된 거구나. 이 또한 시어머니의 짓이었구나. 대체 이 무자관계는 얼마나 서로가 엉켜있으면 이런 극악무도한 짓까지 벌이는지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나이가 많으니 정상적인 애를 못 낳는다며 절 연습용이라 생각하라는 그 말에 더 기가 찼죠. 그동안 이 지하실에서 주말마다 있었던 걸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신혼 이후로 매주 이곳에서 저 여자와 시어머니와 이러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그냥 바람이라도 났으면 차라리 이해했겠다 싶겠더라고요. 바람보다 더 충격적인 이 일을 누가 믿어줄지도 모르겠고
이런 비정상적인 모자 관계가 세상에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머리가 빙빙대는데 한참 이어진 대화 소리를 듣고 나니 차츰 떨리던 다리도 진정이 되고 제 마음도 가라앉더군요. 이런 인간과 아이를 만들려고 준비했던 제 자신이 순간 얼마나 처참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몸만 다 컸지 정상적으로 어른이 되지 못한 남자를 데리고 무슨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본다고 이런 걸 단점 하나라 생각하고 양보하자고 수백 번이고 절 다독였던 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아예 시작을 말았어야 할 일인데 말이죠. 저랑 둘이 사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보고 싶었을 텐데 시어머니의 혼이 어딘가에 붙어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귀신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세 사람은 익숙하게 무슨 대학 강의를 끝내고 나오는 학생과 선생님처럼 나오더라고요. 그 앞에 가만히 서 있던 절 보더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아니 너 여기를 어떻게 해? 언제부터? 여보 여기 언제부터 있었어? 처음부터 다 보고 다 듣고 있었어. 아니 내가 설명하기에 오해가 있어. 아니 어머니 이 사람에게 들을게요. 왜 이런 일까지도 어머니한테 설명을 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대체 이럴 거면 왜 저랑 결혼시키셨어요? 저는 뭐 사람들 앞에 아내로서 보여주는 용빈 껍데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얘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혹시라도 남자 구실 못하고 애가 안 생길까 걱정됐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아픈 여자 데리고 일일이 보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세요? 어머니한테는 이 사람 몇 살로 보이세요? 아직도 3살쯤 되는 애로 보이시고 이런 짓을 꾸며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할 짓이냐고요? 제가 어디 가서 말하면 다들 저더러 미쳤다고 할 일이에요. 지금 이게 아니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이다. 이런 게 뭐가 창피한 일이라고 그래? 나는 내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이 목욕탕 다니며든 밀어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했다. 이런 걸 부끄러워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내가 제정신이지? 너는 부모랑 유대감도 없냐? 어디서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어 버릇없이. 이래서 나이 먹은 것들은 시애미를 물같이 본다니까. 아유, 엄마 가만히 계세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보고 들은 게 전부는 아니야. 응?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줘. 조용해 머저리 같은 놈아. 넌 남자 구실이 아니라 인간 구실 자체를 못하는 놈이야. 그냥 이렇게 계속 내 엄마 인형으로 살아. 두 분 인생에선 제가 빠지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아가씨 이거 다 이 사람들이 시킨 거예요? 아니면 아가씨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괜찮으니까 얘기해보세요. 무섭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가서 말을 해요. 야, 미자야 무슨 말을 해? 너 일로 와. 일로 안 와? 이거 놓으세요. 나는 이 아가씨한테도 들을 말 있으니까요. 대체 당신 애들 뭔 짓 했는지 내가 다 밝혀낼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다신 안 그럴게. 엄마하고도 연락 안 하고 살게. 그럼 되지? 한 번만 봐줘. 이거 나 바보 같은 새끼야. 너 같은 놈한테서 내가 애를 가져보겠다고 생각한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놓으라고 더럽게. 야 이놈아. 이 기집애가 뭐길래 나랑 연락을 안 한다 그래? 이런 싹수나란 기집애 그냥 갖다 버려라. 미자 너는 일로 안 와? 내가 우리한테 처먹은 게 얼만데? 라는데 저는 그 길로 그 아가씨 데리고 나와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아가씨는 정신적으로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는데 원래 시어머니 집 지하실에서 본인 아버지랑 같이 새를 들어 살았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도망간 지 오래되었고 그 후로는 집주인인 시어머니가 그 아가씨를 돌봐주었다는데 완전히 시어머니의 종으로 살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얼세 대신 몸으로 때우라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나쁜 일까지 시켰다는데 저는 이 아가씨를 데리고 나와 경찰서로 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신고를 하였고 동시에 이혼 준비도 시작했어요. 곧바로 미자 씨에 대한 수사는 시작이 되어 시어머니와 남편 놈은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다녔고 거기에 저와의 이혼으로 법원까지 들락날락하는 신세가 되었죠. 역시나 남편 놈은 법원까지도 혼자 오질 않더라고요.
심지어 변호사까지 고용했는데도 시모는 조정하는데 자기도 같이 들어가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이혼 준비를 하는 과정까지도 저는 제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의 탈을 쓴 껍데기와 살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시어머니가 나서서 이혼까지 처리를 해주니 말이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세상 구경 많이 해두시고 당신 아들놈이랑도 딱 붙어 있으세요. 당신 곧 있으면 징역형 살 테니까 아들 얼굴도 못 보게 생겼잖아? 라고 했네요. 그렇게 전 짧은 결혼 생활로 이혼 소송도 금방 마무리가 됐는데 재산 분할은 할 것도 없어 2,800만 원 되는 위자료만 받아왔어요. 물론 이 돈으로 제 상처를 치유받을 순 없지만 그렇게라도 남편놈에게 죄값을 물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자 씨에 대한 사건은 아주 무거운 범죄로 판명이나 시모랑 남편놈 둘 다 형사소송을 받게 되었는데 둘 다 1년 7개월이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제가 미자 씨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다가 이곳저곳 알아본 결과 다행히 미자 씨도 인권협회 분들의 도움으로 소송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소송이 끝난 뒤 미자 씨는 제게 더듬거리는 말로 언니가 나를 살렸다고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주는데 살면서 이런 경험을 또 해볼까 싶었어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단순히 성격 차이로 저희가 이혼을 했는지 알아요. 아직까지도요? 차마 이 믿을 수 없는 그날의 일을 말하기도 그렇고 말한다 한들 누가 이걸 믿어줄지도 모르겠어서 내내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제가 입 밖으로 꺼내기까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야 한 1여년 시간이 흐르니 여기에다 글을 쓸 수 있게 됐네요. 그나마 좀 아물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 인권과 짧게나마 신혼이라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헛되게 보낸 시절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껍데기를 껴안고 남편으로 아버지 역할까지 주면서 살 순 없잖아요. 혹시 저처럼 배우자가 될 사람이 부모님의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결혼까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절 만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었고 더 심각한 상황까지 오니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